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완전히 전형적이잖아요. 이 가정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상서가 등장하고요. 벼슬이에요. 상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 2 둘째 부인인 석씨는 행실과 마음씀이가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평하여 생각하되 셋째 부인 그리고 셋째 부인이 여기 볼까요? 셋째 부인이 이제 여씨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치해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요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좋은 사람, 얘는 나쁜 사람이라는 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상서의 총애가 자신한테 오지 않을까봐. 이런 자기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날이 늦어서 모임에 흩어진 후에 상서의 서모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청운당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 장소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 관계도가 이제 하나 굴러가야 되고요. 처음 시작점은 이 청운당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 조교님 죄송한데 우리 분필 좀 가져다 주세요. 긴 흰색 분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구랑 만나요? 이 여씨와 이 석파가 만난다는 거죠. 이 여씨와 석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가 어디로 넣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꼼꼼히 보면 좋은데 서무가 뭘까요, 여러분? 서무. 이런 거 좀 챙겨가. 어차피 풀었죠. 맞습니다. 서무가 이제 온다는 거야. 나 이렇게 하길래 여기 열린 줄 알았어. 그래서 서무가 뭘까요? 서무가 이게 우리 아빠의 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서에 누가 있었을 거야? 이제 아버지가 있었을 거야. 아버지가 있을 거고 이 아버지의 뭐예요? 이제 첩인 거죠. 아버지의 첩, 즉 여기가 서모의 자리입니다. 서모의 자리. 그럼 이렇게 이 인물이 등장을 했을 때, 근데 아무튼 뭐는 알아야 돼? 엄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엄마라는 게. 그래서 같은 편일까? 다른 편일까?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서모가 등장을 했을 때. 그래서 여씨가 말하길 석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자 봐봐.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석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선녀라고 얘기해야지. 그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인 거야. 이거는 단어법인 거지. 떠보는 거야. 선녀인데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아요. 석파가 취해 실현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기를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누가 등장해? 얘 발화에서 양부인이 등장해. 그 양부인은 뭐래요? 어디 갔어? 시모로 이게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시모는 또 뭘까? 이 모자 무슨 모자야 이거? 이것도 엄마 모자란 말이야. 이것도 이 아버지 남편의 어머님이 뭐지? 그 뭐야? 그래서 됐어. 자기의 남편의 누구인 거야? 어머니. 즉 여기 어디 가요?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알면 좋은데 모르더라도 어떤 뉘앙스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얘의 어머니면 뭘까? 그리고 이 시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할머니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접근하면 속도를 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라든지 벼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갖고 좀 챙겨가 보세요. 앞으로 고전소설 읽을 때. 그럼 좀 형상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양부인은 이 석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석파도 역시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누구만 싫어해? 얘만 싫어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그래서 지금 얘가 얘를 부른 거예요. 석파가 병운당에 이르러 웃고 말하길. 그러니까 공간 어디예요? 바뀌었잖아. 벽운당이라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이제 이쪽 관계에서 이쪽 관계로 지금 바뀌어 있는 구조 보이시죠?
나를 불러 무엇하려고 하느뇨? 내가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했다. 근데 봐봐. 감정사 보세요. 석씨가 내키지 않아.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지 봐봐. 우리 약속했잖아. 감정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체크하기로. 내키지 않았어. 이 석씨의 감정은 내키지 않아. 왜? 그 당시 6.25 사회잖아.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 막 나쁘고 실제로 관계가 얘가 얘를 싫어하는 것도 조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얘가 책 잡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질투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감정선들이었고 그래서 석씨가 내키지 않아 간과하되 후일에는 그런 말을 마소서 하더니 석파가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그래서 얘네들 봐봐. 양부인이랑 여기 상서는 내색하지 않아? 내색하지 않았다. 근데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죠.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1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으로 가니 여씨가 없고 그러니까 1일에서 호흡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1일은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청운당에 가니까 그래서 느낌 와야 돼. 청운당이 누가 사는 공간일까? 여씨가 사는 공간이구나. 청운당에 갔는데 힘이 여씨가 없고 노분당에 이르니 새로운 공간이 나오잖아. 노분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방을 엿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씨랑 또 누가 나와요? 화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센스를 발휘해야 돼. 봐봐. 정보가 없어. 여씨 나왔고 석씨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 화씨가 등장한다고. 그럼 얘는 누굴까? 맥락적으로 누굴까? 이게 시찰부인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중략 줄거리에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이 석씨가 얘를 뭐 하고 있었어요? 엿듣고 있어요. 얘 부정이지. 그럼 얘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추측할 수 있잖아. 얘도 긍정이겠지. 왜? 나빠하는 놈이 얘를 싫어하고 있는 맥락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다음 가볼게. 그러니까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물어보기를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를 갔더뇨? 여씨가 답하면 말하길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운치각 동그라미 쳐야겠죠?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 얘 어디 있었는데? 노분당에 있었는데 뭐야? 운치각에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밑줄 쳐져 있잖아. 이거의 의도가 뭔지 체크했으면 순식간에 풀리는 문제였지. 의도를 봤으면 거짓말 했으니까.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말하기를. 그리고 앞에 부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서술자의 평가들인 거죠. 편집자적 논평들이 되게 잘 잡혀있는 부분들이고 책망 동그라미 쳐야 돼. 지금 감정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 거잖아. 남 말 엿듣고 있는 거를 봤으니까 거짓말도 했고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가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요.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면 금수의 행동이라. 금수 뭐야? 짐승의 행동이라. 전일 만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와 뭐가 만들어져? 전, 후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봤잖아. 그러니까 믿고 있어서 빡쳐있다. 이런 결들인 거고. 믿지 않았는데 내 눈에 심지어 몇 번이야? 3번이나 보이니 비로소 그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하지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길을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뭐 해달라? 너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해달라? 고쳐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제발 동그라미. 여러 번 얘기했어. 감정 소설에서 감정 체크하는 거 버릇 들이라고. 그랬으면 되게 쉬웠을 거야.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라는 자가 저주로 한 무죄와 여태자를 이간질했다라는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서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네 능이 알리요. 자 뭐야? 첫 번째 고사. 옛날에 모함을 통해서 어떤 여자 조져놓은 고사가 나왔겠죠? 그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봐봐. 취성전을 범하니 어딘지 모르잖아. 여기를 뭐 했대? 정했대.
무슨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간일 거야?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일 거고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편집자가 아예 논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자의 논평 그래서 편 정도 적어주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특히나 능이 알리오 모른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서리법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이 취성전이라는 게 양부인이 거처하는 공간이구나. 우리 아까 전에 잡았던 할머니, 아버지의 엄마.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그래서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불참함에 시녀 개성에게 청소를 시키니 개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알지 못하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에 읽는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보니 그 글은 풍운하니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하더이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하리.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선시녀들을 당부하며 말하길 너희들이 이 일을 뉘설한즉 죽은 죄를 당하리라. 야 패턴 중에 패턴 아니에요? 근데 사시남전기 얘기를 알고 있잖아. 지금 누가? 석씨가 뭘 꾸며요? 개교를 꾸미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개교가 결국 뭐야? 가짜 편지. 누구의 필체? 이 착한 사람의 필체를 본따다가 이 편지를 저거다 넣은 거지. 우리 사시남전기에서 뭐였어요? 뭐였어? 인형, 저주 인형이라든지, 그죠? 사랑을 속삭이는 편지라든지, 반지라든지 전부 다 이 개체가 쓴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 근데 석씨랑 여씨랑 바뀐 거 아니에요? 빨리 잡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잘못됐군요. 이해 좀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 여씨가 나쁜 사람이다. 얘가 부정이죠? 얘가 긍정이고요. 그래서 얘가 개교를 표현하죠? 개교를. 그래서 얘의 글씨체. 근데 그 작품과 이 작품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때도 이 나쁜 새끼가 뭐야? 그 시녀까지도 이제 이렇게 돈 주고 이제 산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무연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누구랑 연결돼요? 여기에서 이 개성. 이 개성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발견을 해서 편지를 발견을 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이제 양부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때요? 이거 사시남전기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야. 그것들이 이제 반복하고 나서야 그걸 이제 믿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 양부인이 이 석씨를 뭐야? 믿고 있는 듯한 면모를 보이죠. 그래서 이 일을 묻게 되면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니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다. 그래서 뭐야? 믿음. 그래서 이 할머니와 이 양부인과 석씨의 관계는 되게 긍정적인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중략 제발 잘 읽어. 여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야. 석씨가 쫓겨나는 그래서 뭐가 있었어?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석씨가 쫓겨나게 되고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째 부인 화씨가 있었구나. 그래서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 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준이 앞에 나오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아니야. 기성, 전기성이 되겠고 상선은 친누나 소씨, 의남의 유씨, 석파를 불러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신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새로운 인물들도 드러나고요. 사건들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서. 그리고 이 여씨의 대칭성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친누나 소씨, 의남의 윤씨,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척, 그죠? 척, 석파 이렇게 다 같은 편이란 말이야. 이렇게 대칭하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여씨의 누굴 찾고 있어요? 신복. 이걸 찾고 있다. 시녀가 여씨 신복 미양을 가리켜 말하되 여씨의 신복 미양. 상서가 미양을 잡아서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드리니 소시 등이 보고 다투어 웃되 웃음이에요. 감정성 보이세요?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이지 않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함이라. 석파가 그중 화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눠주지. 아 지금 누구와 누가 있는 거야? 화씨와 이 진짜 화씨와 가짜 화씨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웅보집전에서의 이미지가 여기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화씨가 녹이 가득하여 먹고 말하길. 진짜 화씨 뭐야? 앵그리야. 그리고 뭐가 안 먹어요? 먹지.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의 남긴 몸이 달리되랴? 안 바뀐다는 얘기겠죠. 네가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악을 떨려하느뇨. 상상하 말하길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화면단을 마시되 용모 면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가 먹지 않으니까 윤씨가 웃으면서 말하길. 같은 편이죠? 자, 조지는 거야. 말하길. 아니 먹는 죄 의심된다. 소씨가 나아가 우김질로 강제로 들이붙죠.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가 변해서 여씨가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이 권선징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말하기를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면이 있으니 대장부되어 아녀자를 거르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그래서 뭐야? 자신의 탓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나의 감정은 뭐다? 부끄럽다. 석씨를 모함한 것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서 물을 섭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서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급을 끼웠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말하는데 이제 보건대 당치 우리의 의심이 그르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인지적인 부분들이야. 얘네들이 뭘 하고 있었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증거 자료가 없었을 뿐이었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석파가 몹시 좋아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감정선. 화씨는 꾸짖기를 맞이 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선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고 양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 꿀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여 들으매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개성과 미양 등은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그래서 권선징악에서 해피엔딩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볼게요. 잠깐 문제 봅시다. 18번. 이거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하거든요. 1번. 배경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일단 배경묘사가 된 부분들이 없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감이 중요해요. 공간 바뀌었을 때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런 지점들은 아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워야 되고요. 성격 변화도요.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 고전 소설에서는 거의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면 그게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변하지 않았지. 착한 놈은 끝까지 착하고 나쁜 놈은 끝까지 나빴으니까. 2번.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없어요. 봐봐. 결국은 또 키워드가 뭐야? 봐봐. 결국은 갈등이야. 그 내적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할까 말까, 될까 말까. 요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전 소설의 특징은 뭡니까? 시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것도 과거 현재 즉 시간감을 가지고 읽어라.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4번. 한 인물과 다른 인물 간의 다면적 갈등. 처음에는 우리 석씨, 그 다음에는 화씨의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갈등이다. 5번.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병렬적인 배치도 어떤 작품이 이런 건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답은 4번이죠. 봐봐. 여러분들 18번, 4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번도 똑같은 문제. 이게 결은 다르지만 문제를 물어보는 방향은 완전히 같았거든요. 21번부터 볼까요? 21번에 우리 5번 볼게.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맞거든요? 야 고쳐달라. 그래야 나랑 끝까지 살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에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벌써 존나게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되려면 지금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 대립의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야? 갈등이야.
자, 우리는 어떻게 읽는 사람들이라고? 소설은 갈등으로 읽어야 돼. 근데 여기 이 아저씨랑 이 아줌마랑 이거 연결되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니까. 대립하려면 얘 고쳐야 돼요. 아니 벌 줘야 돼. 고쳐야 돼요. 벌 줘야 돼.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있어 없어? 이게 수능 특강이 있었어. 수능 특강에 두 사람이 갈등을 해. 얘 조져야 됩니다. 얘 다시 안 돼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한 번만 봐줘. 내 이름 보고 한 번만 봐줘. 요게 수능 특강에 이제 등장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었네요. 그래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없었다. 갈등이 없었는데 갈등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젯밤 일이에요. 자, 어젯밤 일은 뭐에 대한 일이었어요? 이거예요. 이거였단 말이야. 얘가 교화하려고 했었던 순간은 뭐예요? 엿듣는 거였잖아요. 즉 사건의 지점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인 거고요. 아예 그 감정에 기발이 되는 사건들이 달랐는데 같은 선상으로는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지점인데 얘를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갈등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읽을 때 이 악물고 갈등 찾으세요. 요번 수능도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갈등이다. 소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 결이 나올 거니까 예민하게 대칭 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3번이죠. 여씨는 상소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발 뭐 잡으세요? 감정 잡으세요. 설사 얘가 답이 안 되더라도 여씨는 상소의 책망에 부끄러워했다가 나왔겠지. 그죠? 그거 지울 수 있게라도 감정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가 계속 나왔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20번 어렵지 않았죠? 기억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마시고 그렇게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니은은 상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행동들이죠. 또 뭐가 나온다? 이 사람의 행동과 발화가 나왔을 때 그거 왜 했니?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 왜 했을까? 행동을 했어? 왜 했을까? 약을 먹였어?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반부가 조금 꺼끌거렸다면 인물 관계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 서모. 근데 그냥 어머니로 읽으면 돼. 그냥 서모가 뭐지 이럴 필요 없고 어머니로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모. 시모는 좀 알 필요가 있겠네요. 시모 우리 시어머니. 네, 주인공 했던 할머님이 됐었죠. 이런 것들만 좀 가시면 이제 인물군들 보는데 좀 문제가 없을 거다. 앞으로 나온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비문 기출 분석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틀렸으면 반성해야 되는 지문이긴 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요번에 느꼈을 겁니다. 문학이 어떻게 연기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비문학이 어떤 느낌으로 연기가 되는지를 조금 느끼셨을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신 끝나기 전까지 뭐 하면 됩니까? EBS 작품 개가책 보면 돼요. 최대한 이 수능 특강의 중요한 작품들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그리고 7월 딱 들어가면 수능 완성 개가책하면 돼요. 수능 완성만 끝내고 9월 보면 돼요. 그리고 수능 특강 빠져 있었던 부분들 다시 채우고 이제 수능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 봅시다. 그래서 프린트 한번 꺼내볼까요? 현대시 패스 영상 찍을게요. 별거 없어요. 고전 소설 패스. 왜? 얘도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니까 패스니까요. 소설부터 풀어보죠. 현대 소설 풀어보죠. 아주 느린 시간 볼게요. 얘 나올만 이거부터 볼게요. 주제의식 아주 느린 시간이죠. 아주 느린 시간. 이 주제의식이 뭐냐면요. 사람이 이 노년에 대한 태도. 요즘 뭐가 되게 중요해. 노후화 사회가 되게 중요하시죠. 여러분들도 큰일 났어. 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개같이 일해도 나를 부양해줄 애들이 없어. 큰일 났어. 이제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늙었을 때 이 늙음과 노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풀어보고 얘기해 봅시다. 나올만해요. 나올만도 하네요. 한 별 3개 정도.
서술자가 조금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식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들을 보여주기가 되게 좀 좋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는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 도시에서 경산이라는 공간에서 이 5명의 노인들이 그 무인과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드리잖아요. 그 지하철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장면을 서술자가 서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노인들의 초점화를 해서요, 이 사람의 에피소드, 이 사람의 에피소드, 이 사람의 에피소드,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순차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에피소드는요, 이 두 번째 에피소드, 김 선생과 정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전부 다 주제의식들은요, 이 사람이 노년이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초점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렬식 구성이라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전작 작가 시점 되게 엔딩과 시작점이 되게 웃겨. 얘네들 현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편집자적 논평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를 밖에서 보는 그 시점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뉘앙스들이 나올 수 있구나 정도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돼요. 서술자의 이 주관 개입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서술자. 요번에 나와서 초점화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가볍게만 좀 보여드리죠. 우리 첫 번째 우리 민 선생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자기 친구가 죽어가지고요, 어딜 가냐면 장례식을 가요. 장례식을 가면서 이 옆에 있는 부인과 우리가 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노인이라고 유세 떨면 안 된다. 그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화장터는 어디서 하고, 우리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유언을 남기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민 선생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생각하는 그런 면모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김 선생과 정 선생, 얘네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해요?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화해. 그리고 이제 죽는 와중에 그것들을 좀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거를 감당하고 가는 게 맞다. 그게 바로 뭐다? 인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삶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다? 아니지. 그것까지 다 챙기고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년에 대한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이 좀 세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쪽이 좀 나올 만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약간 TV는 사랑을 싣고의 이미지예요. 이 박 선생이 이제 늙었잖아. 근데 이제 전화를 하나 받아요. 옛날에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친구인데 얘가 암기 말에 걸려. 말기 암에 걸려요. 오늘 상태가 내신 2주차라서 그래요. 원래 첫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암에 걸려요. 그래서 얘가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첫사랑이 있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해가 된 거야. 근데 죽어가니까 그래요. 첫사랑 만나보고 가요. 그래서 얘가 발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좀 찾아줘.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은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정이라는 사람을 수소문 끝에, 이 이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박 선생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1차를 만나는데 서로 이제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뭔가 이게 연애 감정인가? 이게 막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감정들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 사람들의 근황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연애 같은 감정인가? 그러니까 연애가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연애라고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만나거든요. 2차 때. 근데 이때 이 은정이라는 분이 뭘 원하냐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 식어요. 이때 감정이 뭐겠어? 이렇게 막 혹시 썸인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실망하나? 그죠?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저번 주도 아니고 요즘 자주 이 연애 상담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애 상담을 듣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좋을 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남자친구가 뭐예요, 여자친구가 뭐예요, 남편이 뭐예요 막 그러잖아. 이혼할 거야 막 이러잖아. 근데 그때의 감정이 부러운 거야. 왜? 싸운다라는 거? 아무튼 그런 감정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만 아 그래도 내가 아직 뭐다? 살아있는 뭐다? 증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늙어버려서 감정선들이 아예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되게 다 덤덤하고. 하지만 이렇게 꽁냥거리고 실망하는 과정 속에서 아 그래도 내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람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홍 선생 같은 경우는요. 이 이야기는 이제 서양 레스토랑에서 조금 얘기가 됩니다. 약간 호러예요.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되게 멋스럽게 차려입으신 아저씨가 서양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혼자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자꾸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잘 익었어? 아 여보 이거는 맛있어? 여보 요즘 젊은이들은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얘가 사별을 해.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버린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마치 아내가 있는 것처럼 얘가 독백을 하는 거야. 옆에 이제 이 서빙하는 이 뭐야 그 소년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 근데 얘가 중얼거리는 이 독백이지만 뭐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가치관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 추접하고 초라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겠다. 당신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되게 처절하게라도 내가 뭐 하겠다? 살아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감정선들을 보여주는 게 이 네 번째 감정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조망하면서 이 전적 작가 시점으로 끝나는 게 이 작품 결이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나로 하기는 좀 애매하지. 한 10%, 20%? 아예 안 나오는 작품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이 서술자들이 지적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강 선생과 전 선생의 이야기들 정도만 조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기를 해보죠. 페이지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페이지 우리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평가 문제지로 가볼까요? 다음 거. 26페이지겠네요. 2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되지? 글쎄 20년이 좋게 됐을 것일세. 그리 길어 이따금 상면하지 않았나?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바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예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빠르게 캐치하는데 초점을 두시면 되겠죠. 그게 한동안 한 동네에 함께 살기로 된 것과 같은가? 앞으로는 줄곧 이웃으로 지낼 것인데 변화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동네에 살게 됐구나. 누군가가 이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네. 해서 말인데 당신은 강산으로 이사 온 것을 안 날부터는 솔직히 심사가 편하지 않아. 지금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사람의 발화가 감정 뭘 동그라미 쳐야 돼요? 편하지 않다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얘가 이제 김 선생이거든요. 정 선생님. 얘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김 선생의 감정은 뭐예요?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얻게 됩니다. 언도에 올라서 묻나? 뭘 말인가? 시침대기는 이런 거 항상 인지적인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고 하죠. 얘는 어떤 얘기인지 이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고 눈치채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시침대다니 이 사람아 마른 날에 벼락 맞기도 유분수지 나 때문에 마음 놓다니 덮어놓고 윽박지르면 단가. 아 이러자고 불러냈나. 감정서 보세요. 당황함, 당혹스러움, 뭐 억울함 이런 것들도 이제 괜찮겠죠. 말꼬리를 모나게 비트는 전 선생도 언뜻 짚히는 데가 있는 눈치다. 이런 부분에서 뭘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건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 얘 안다 모른다? 아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확정을 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닐세. 내 구변이 서툴러서 이런가 본데. 다름 아닌 자네 형님 사건. 바로 그 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터 꼬였구만. 아, 그거 서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불편함에 뭐예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정 선생의 형님 사건. 내 힘든 기분을 이제 알겠는가? 아예 알고 자시고 없잖나. 언제적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감정선들이 명확하지 않죠. 왜냐면 이 사건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뒤쪽에서 그 사건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의 발화가 어떤 감정? 나 때문에 이 형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느끼는 이 사람의 이 감정선은 뭐겠냐는 거지. 왜 불편해? 뭐 때문에? 너를 보면 형님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전쟁 전야였다. 그러면서 이제 뾰로롱 하면서 이제 뭐로 들어가요? 해상으로.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파 형식, 일화 형식으로 삽입하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좌이우기욱으로 갈린 고향 청년들끼리 후딱하면 몽둥이 쌈질을 벌이던 무렵이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어느 시대가 있었어? 6.25 지대가 끝나고 나서 너 빨갱이지? 너 파랭이지? 야 우리 사회주의 운동해야 돼? 이런 것들을 싸우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의 대립, 가치관의 대립이 있었던 시대였죠. 김 선생네 중학교 뒷문께 살았는데 그날 밤 심한 설사병에 시달리던 중 일찍이 김소년이 우연히 목격했다. 그래서 이 김 선생이 이제 뭐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김소년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김소년, 김선생, 중선생 이런 것들이 뭘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익명성을 이제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거에 대한 뭘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다. 노인이라면, 우리 인간이라면 다 이런 고민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이 익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차례나 밀어냈는데도 여전히 묵지근한 아랫배를 쓰며 뒷간을 들락거리다가 학교 안 공기가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꼈다. 대충 일을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엉성한 측백나무 울타리를 뚫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숙취실 속으로 가만 가다가 안을 비웃거렸다. 몇몇 선생을 포함한 대여섯의 청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폭넓은 두루마리에 불구실을 쓰고 등사판으로 어수선했다. 아마도 여기 학교에서, 공간이 어디예요? 학교죠? 이 학교 인쇄소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던 이 김소년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 없었어? 인식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신기했지. 그래서 뭔가 발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마침 아버지와 함께 대작하고 있던 작은 아버지에게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랑 삼아 일러봤죠.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지. 농지개혁 이후 자가증권으로 살림을 꾸려가던 두 분은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즉시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곧 숙직치를 덮쳤습니다. 그 속에 전 선생은 형이 끼어 있었던 것이죠.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중에는 밝혀졌으나 소용이 없었죠. 공교롭게도 그날 밤 숙직이 아니었는데다가 나흘 후에는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요행이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결단난 몸으로 피난터를 옮겨다니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병사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했듯이 설사병만 아니었어도 습관만 아니었어도 이런 부질없는 후회에 앞서 제보제에 대한 선생이 미구에 퍼져나갔다.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이 전 선생의 형님 사건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 요약적으로 사파식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죄책감의 그 근간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인 거죠. 이 형님을 뭐로? 죽음으로 이제 몰아넣은 그런 사건이었구나. 자연스럽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내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고요. 사람들의 작은 몸뚱이에는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을꼬. 말을 어때요? 돌려놓고 있지. 그래, 나 자네 원망 많이 했네. 아니랬어.
그때는 다 그랬다네.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응이었겠죠, 이런 것들이. 하지만 말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이 전 선생의 뭐야? 배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은 괜찮고요. 전 선생은 딴전을 피웠다. 어안이 벙벙하여 대꾸조차 못하는 김 선생의 눈이 깜빡깜빡 진이를 묻는다.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야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자 말일세. 그 비밀이라는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지.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김 선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에 가벼운 경련이 있는 듯 한다. 놀랐지? 나 지금 농담을 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게. 표정은 정색인데 입으로만 농담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 그래? 내 얼굴이 정색한 얼굴이라고.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뭐야?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보면서 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답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어떤 형식으로? 그래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뭐야? 첫 번째 뭐예요? 딴 얘기 를 꺼내고요. 두 번째 자기 얘기를 꺼내. 그래서 나도 쓰레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전에 내 말 듣게 계속 힘들게 만드는구만. 누구를 힘 안 드는 줄 아나? 나에겐 말일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기는커녕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수치심이랄까? 회환이 몇 가지가 있네. 아니 그것들은 새끼를 치는 바람에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고. 불시에 엄습하여 잠을 설치기 일수라네. 그러라고 누가 다그치는 것도 아니야. 사서 지랄하는 것이지. 자네도 알잖냐?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삼류대학이나마 들어간 거.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 먹었다네. 그가 일찍이 죽었거든. 당연히 유가족을 찾아 사정을 고백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실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말년 중에 뉘우침을 격격히 앓고 사니. 그러니까 뭐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거고 그게 바로 뭐다? 인생이다. 뭐야? 죄책과 후회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게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뭐야? 인생의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기로 되면 누군들 마음이 편할까? 속이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 연말한 자는 내남 없이 그나마 자충수와 싸우는 것 같아. 지그라치게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한 발상이야. 이룬 업적은 어쩌고 크건 작건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길을 써 자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벅차고 보람있는 사업인데. 자, 오히려 태도가 반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얘를 위로해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간 거 아니야? 인생 왜 너의 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봐? 너는 충분히 뭐야? 분명히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부분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너무 이렇게만 보느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나. 내 말이 바로 그거 아닌가? 사람 폭폭하게 왜 딴 정을 부리나?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가까스로 터뜨린 말인 것. 화해를 청하는 마당인가? 화해든 적대든 자 너무 중요해요. 감정 동그라미 끝내고 싶어. 이 불편한 관계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죄책감을 뭐 하고 싶었다? 이 사람의 의도는 해소하고 싶어요. 왜 다 늙었잖아 이제.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은겠지만 아니라면 별 수 있겠나. 이 나이의 변명은 구질구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해를 좀 애매한데 화해를 무조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긴 했지만 화해든 적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상황을 해소하고 싶은 거죠. 잘 나쁜 사람이 되면 원수가 되면 그냥 원수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야? 분명히 하고 싶을 따름이야. 자네가 눈을 띄지 않을 때는 나 역시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사단의 당사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면 그 질곡이 다시 나를 묶는 거야. 서울에서 만났으면 또 몰라. 좁은 하늘 아래에서 매일같이 호흡하다는 사실이. 말을 바꾸면 거리감의 단축이 붙는. 잠깐. 전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이 입을 막았다. 왜 그러나 그만해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 별 5개죠? 이대로 그냥 지내세요. 이 사람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그대로 지내세요. 그대로 지내세요. 무슨 뜻이야? 꼭 언지를 받아내고 악수로 약속을 굳히지 말자고. 나는 형님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형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받을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강화사절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느낀다네.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나는 형님이 아니야. 그래서 받을 의무도 없고 두 번째, 이건 사치스러운 생각이야. 아니 주제 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사람이 노릇인데 완전 종결이 어딨어? 가당치 않은 허영이지. 알 듯 모를 듯 하구나.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헤맬 때가 많아. 긴장이 풀리면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다네. 그래서 어떻게 살자? 과오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다. 라고 이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와 반대말들이 이제 오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중간에 해결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를 견뎌내야 돼. 죄책감을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란 말이야. 하지만 결말 부분에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긍정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만하죠. 이런 구조들은. 그래서 전 선생은 그건 노년의 르쌍티망과 관련되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폭 때려갔다가 폭 붙이고 가는 격인가? 왜? 죄책감 덜어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가져가라고 하네요.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은 고해라고 했거늘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봐. 염라대왕한테 혼나지. 너 이놈! 너는 낙해에서만 놀다 왔구나.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있는 거야?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야. 이제 여러분들 가까운 거 뭐 시험들, 또 수능들, 입시, 그 다음에 이제 취업들, 대학교에서 보는 수많은 선택들 이런 것들이 다 긍정이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 또한 인생의 한 구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성장인 거죠. 근데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잘 인지하기 힘들지. 부딪히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디 보면서 좀 마무리하냐면요. 88, 그 다음 장 볼까요? 특징만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특징과 마지막 노년의 모습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특징! 다섯 노인의 일화를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구나 보시면 되겠고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대화 중심으로 사건을 던지게 하고 있고요. 과거와 사건을 일화 형식으로 삽입하여 사건 전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래 노년의 모습만 한번 읽어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 치시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끝이 날 겁니다. 에피소드적인 부분들이니까요. 자, 문제로 가보죠. 문제로 가보죠. 1번 A의 서사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과거의 회상 부분들이었죠. 나의 죄책감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2번 같은 문제 잘 보시겠죠? 우리 2번 볼까요? 니은 뭐였어요? 내 힘든 기분을 이제 알겠는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너 보면 과거의 형님 일이 생각나. 뭐야? 공감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상대방의 재촉으로 인해 화제를 털어놓는 데 의한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했어? 상대방의 재촉 조졌지. 오히려 재촉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빨리 내 얘기에 대답을 해줘! 라고 재촉했던 거는 이쪽 사람이었잖아요. 완전히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다. 나의 그 죄책감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등장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 그다음에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여 털어내고자 하는 행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백을 듣는 인물은 시혜적인 자세로 상대에게 참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버피 구조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이 지닌 삶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삶의 종착점이라는 인식을 거부하고 노년 역시 뭐야? 선택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년이라는 거는 이제 끝났고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아니 끝이 아니야. 계속 지속되는 삶이야.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긍부정으로 얘기할 수 있죠. 4번 볼까요?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은 김 선생이 자신의 삶과 가치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며 정 선생과 대화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겠군. 완전히 잘못됐죠? 여기서의 소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야? 죄책감, 그다음에 실수, 과오. 요 결과 야 어떻게 인생을 이걸로만 볼 수 있겠어. 우리 자식들을 키워내고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뭐도 있다. 우리 자부심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밑줄 치고 이거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벅차고 보람 있는 사업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았다. 좀 긍정적인 뉘앙스라는 거죠. 과오가 아니야. 그죠? 이미지적으로 대칭이 되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하나만 더 할 건데 개 중요해. 별 5개입니다. 5개예요. 요번에 뭐 나왔어? 자도사 나왔지. 그 다음에 하나 뽑으라고 하면 얘. 근데 이제 같이 드린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나 길어요. 만화사 32페이지짜리. 개 길어. 근데 이거 다 모르네. 그래서 오늘은 수능 특강에 있는 것들만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제들은 이 앞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해설지에 보시면서 그 정도 해석 정도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풀고 갈 건데 그 다음 장이 그거죠? 그 다음 장에 있는 만원사 별 5개 치시면 됩니다. 수능 특강에서 하나 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 얘예요. 고전 시가 중에서 뭐 나올 것 같아요? 하면 얘입니다. 그래서 9월이나 수능에서 한 번쯤은 나올 만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다. 나올 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만원사가요. 만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키워드는요. 충신 연주지사고요. 그리고 뭡니까? 유배가사입니다. 그래서 송미인곡, 삼미인곡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은 뭐냐면 송미인곡, 삼미인곡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해.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저 간신놈들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 즉 정치적 싸움을 하다가 밀리는 것뿐이야. 내가 막 도덕적으로 결여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송강 정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유배 갔을 때 뭐 집 새로 지어줄 것 같아요? 안 그렇단 말이야. 송강 정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유배를 가. 그럼 그쪽에 있는 그 집에 빌려서 사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들 아파트에 띵동하고 유배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는 거야. 그럼 같이 사는 거야 그 사람이랑.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지. 근데 송강 정철 정도면 개꿀이야. 왜? 한 2, 3년 있는단 말이야? 극진히 모시는 거지. 왜? 요즘으로 따지면 보수파 1번이야. 우리 그 정치생 그 보수 정당의 1번 사람인 거야. 근데 진보 정당이 이겨가지고 얘가 그냥 유배 온 거야. 근데 얘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 3년 뒤에 복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년, 3년 아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잘해주나.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뭐야? 야, 얘 나 잘 키워줬으니까 집 한 채 사줘. 얘 잘 키워줬으니까 그 아들 우리 애 하자. 그러면서 이제 벼줄 줘. 그러니까 두 팔 벌려 이제 환영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쫓겨나는 거야? 이 사람이 공금을 횡령해. 그래서 이거를 해먹어. 여자하고 술 먹는데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유배 갔어도 제대로 밖에서 못 받겠어? 못 받는 거야. 삐져 쓰레기 같은 새끼. 그래서 나중에 불러먹기도 못할 새끼. 그러면서 이제 가니까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저희 집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돈 쓰면서 돌리까 한단 말이야. 이 집 갑시다. 돈 주면서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돈 없는 집에 간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집에 이러고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산탄을 졸라요. 소못이야.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소못인데 내려올 땐 겨울이었거든? 근데 여름 됐어. 땀 냄새가 안 빠져. 냄새 너무 슬퍼. 자고 있는데 옆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야. 너무 슬퍼. 그리고 밥도 없어서 맨날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야. 되게 사실적인 유배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러다가 이 글이 궁녀들한테 읽혀요. 그래서 궁녀들은 되게 재밌는 거지. 왜? 그 높았던 양반이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나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오늘은 바퀴벌레와 인사했다. 제발 살려줘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임금님한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임금님이 그걸 보시면서 얘 반응 잘하고 있네. 그럼 올라오라고 해라.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야사로서 좀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실적인 유배가사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하겠어? 후회와 반성을 한단 말이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벗어냈는데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망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나는 임금님 사랑해. 이런 결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풀어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요즘 이런 꼴들이 많이 나오죠. 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메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오늘 드리는 과제는 반드시 풀어볼 거. 근데 진짜 거의 수능 성적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해. 나한테 칼 들이밀고 뭐 나와요 물어보면 나도 만원사 얘기할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니까 해야 돼요. 자, 30초만 더 드리죠. 찍어봅시다. 됐죠? 평가 문제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가 아마 33페이지였나요? 만원사? 만원사부터 보죠. 유명하고 33페이지 작품 감상과 이어할 빌라집의 날개 부분부터 읽으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유배 가사로 유배 문학에 속하는 다른 가사들과에 비해 작가의 체험과 감정을 동그라미 쳐야겠죠? 후기와 사실적입니다. 같은 결이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조선 전기나 중기 같은 경우는 되게 추상적이지. 심지어 송민국, 삼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나와 왕이 아니라 선녀와 옥황상제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나요. 진짜나고요. 작가는 당쟁과는 관계없이 공무상의 개인의 비리로 인해 추도자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충성심이 지배적 정서로 나타나지 않는다. 봐봐. 지배적 정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 나오긴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메인이 아니라 나 여기 너무 슬프다. 나도 여기 힘들다. 이런 결들이 이제 지배적 정서고요. 화자는 주로 자신을 박대하는 집주인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유배 생활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씬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렁저렁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 어려워. 자, 그 앞부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앞부분에 동량. 그래서 이 동량을 하고 있는 그 과정도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서 이제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비우는 거야. 아, 양반이 동량도 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슬펐는데 그래서 간신히 받아요. 근데 간신히 내가 동량을 해서 뭘 받았어요? 보리를 받은 거야. 근데 보리를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지. 양반 뭐 노동 해봤겠어? 그냥 글만 읽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들고 가기 어렵다. 어느 노비 수운하겠느냐? 아무려나 저 보리라.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노비가 나를 대신 들어줬을 텐데 어느 노비가 나를 대신 들어주겠어? 내가 그래 어떻게든 져보겠다. 갓은 숙여 지련이와 홑 중치막을 어찌하겠다. 그러니까 갓은 원래 갓도 불편하잖아. 그냥 내가 숙여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야 되는데 같이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숙여가지고 어떻게 버티는 거고. 근데 문제는 옷이 이제 문제인 거지. 옷이 이제 중치막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예전에 벼슬하지 않는 선비가 입었던 옷입니다. 넓은 소매의 길이는 깊고 이제 결국은 뭐야? 여기가 너무 긴 거야. 우리 허생이 계비판 하잖아요. 막 활 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펄럭이는 돋보 입고 싸운다고. 그래서 들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주변 머리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려. 그래서 나름 잔머리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옮길 수 있어. 넓은 소매에 구겨질러 품속으로 놓고 보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품속에 넣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사실적이죠. 긴등거리 제법이라 괴이치 아니하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나름 머리 좀 잘 썼다. 근데 이제 아마도 우미로다. 일마다 우미로다. 동량도 우미로다. 등짐도 우미로다. 그래서 내가 아주 우스운 꼴로
아주 우스운 꼴로 뭐를 갖고 있는 거야. 등짐을 매서 이렇게 가고 있는 꼴이 그래 나름 괜찮았어 했는데 현실 지시랑 현타가 온 거야. 이거 뭐야? 꿈이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꾸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고 뒤로 막 넘어가려고 하고 아무리 급하려고도 급히려고 해도 자빠지니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이거 뭐야? 자꾸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걸리다 보니까 뭐야? 자빠지려고 하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동냥거리를 옮기는 거에 대한 힘듦을 보여주고 있고요. 머지않아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보니 그죠?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하는구나.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을 비웃으며 양반도 팔이없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냥도 하시었고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였고 밥산 노릇은 아홉손이 저녁밥 많이 먹소.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야? 아유 많이 갖고 오셨네. 오늘 밥 많이 드세요. 이거 아니야. 뭐야? 비꼬는 거죠. 냉소적인 태도인 거고 반감. 뭐라고 해야 되나? 비꼬고 박대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체크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주인 거동보소 같은 경우는 누구의 감정이에요? 이 화자의 감정이겠죠.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인과 사이가 나빠 좋아? 그게 나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뒤에서는 주인 또 위로해줘. 인간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술 한잔 하고서 있으세요. 이러면서 또 위로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서사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존전의 출입인가 한춤천배 하는구나 뭐야? 임금님의 출입인가 한춤천배 하는구나. 왜? 내가 이 주인보다 양반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뭐야? 제대로 내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되게 부들부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마치 임금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땀이 흐른다. 식은 땀이 흐른다. 이런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량. 얘 못 보던 네모 안에 수저 갖추어 장김치에 나락밥이 돈독하고 생선토막 풍성하다. 좀 느낌이 달라요. 갑자기 이제 뭐가 생겼어? 좀 음식이 잘 나오는 거야. 고향을 그래도 설이구나. 배부르니 설이로다. 알고 보니까 뭐였어? 설이. 설에서 뭐가 잘 나온 거예요? 밥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야? 고향이 생각나. 타지에서 이제 외로운 거지. 고향을 떠나온 지 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경련사가 되었구나.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어와 섭섭하다. 정초문안 섭섭하다. 동그라미 쳐야겠죠? 지금 섭섭해. 서럽지. 뭐 때문에? 가족을 못 만나. 왜? 설일 때는 온 가족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해피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슬픈 거고요. 북당 쌍친이 쌍친 우리 엄마 아빠가 백발이 더 하시는 거예요. 공규의 화조는 이거 아내거든요. 아내는 얼마나 늦었는가. 5세에 떠난 자식 6세 아이 되었고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서름은 서럽다 하겠다. 공간감 중요해요. 천리일별에 해 벌써 바뀌도록 천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런 것들 패턴이죠. 천리 뭘 나타낸다? 거리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일자 가신을 꿈에나 들었을까? 못 들었다는 거겠지. 운산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렸는 듯 운산, 하해 전부 다 장애물로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제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상황이니까요. 의장천 한매 소식 물어볼 길이 전혀 없네. 바닷길 1천리가 멀기도 하려니와 1천리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전부 다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이면서 동시에 이 고향과의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봐봐. 송비인국, 삼인국에서는 뭐였어? 임금님에 대한 소식을 방해하는 이미지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고향에 오는 소식을 방해하는 이미지죠. 조금 약간 지조와 충절이 좀 빠졌다라는 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리 놓고 자 여기 별표인데 봐봐. 약수는 삼천리에 청초가 전신하고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리 놓고
약수랑 은하수랑 전부 다 뭐예요? 장애물 하면 으뜸으로 치는 장애물들이에요. 전부 다 여자와 남자, 견우와 직녀가 서로 헤어져서 중간에 있는 장애물들이란 말이야. 하지만 얘네들도 뭐야? 1년에 한 번씩은 이 까마귀 까치라든지 아니면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조대비를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가니. 얘네들은 다 뭐야? 세계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 내 가시는 어이하여 이다지 막혔는다. 나의 가족 소식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꿈에나 본에 가서 고향을 보련만. 원수의 잠이 올 때 제 꿈인들 아니고요. 꾼다 안 꾼다. 꿈을 수밖에 없다. 흐르느니 눈물이요 진난이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 모였으면 추사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눈물이나 한이나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야만 하는데 내 슬픔과는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그래서 내 눈물이 모여서 뭐가 생겼어? 추자섬이 생겼습니다. 지금 얘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한숨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습니다. 무슨 법이에요? 과장법이죠. 이게 이제 송인이라는 작품에서 나왔던 패턴이에요. 내가 님과 헤어져서 슬퍼가지고 그 슬픔이 대동강을 마르지 않게 한다. 이런 결들에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안에 낙조하고 해가 지면서 어촌에 연기 날 때 이제 그 저녁인 거죠. 저녁에 저녁불을 뗄 때 패턴이잖아. 사공은 어디 가고 민배만 내었느니라. 이 민배 얘를 뭐라고 불러요? 가족을 떠오르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공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걸 유발하는 감정 유발의 매개체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인국, 숙민국을 알고 있으면 되게 뼈대가 괜찮은 작품이에요. 근데 상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노래구나 정도로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데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이 만원사 과제물 있죠? 그 과제물에 나오는 지점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 모의고사에서 나왔거나 EBS에서 나왔던 파트들이에요. 존나 얘기인데 그래도 출제자가 낼만하다라고 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고 오늘 뭐까지 같이 들었어요? 그 해설지까지 같이 들었죠? 그래서 풀고 그 파트 한 번만 읽어보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면 3시간 수업해야 돼, 우리 2시간 수업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대신 대체하는 거니까 반드시 나 만화사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꼭 해야 돼. 9월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수능에 나올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럼 체크해 주시고요. 앞작품 볼까요? 전형성이라 30페이지. 얘도 중장이 긴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자 미상이기도 하고 사설 시조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님에 대한 사,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결들이 이제 괜찮게 등장을 합니다. 사는 적적하고 월황혼에 두견이 울어도 님 생각이요. 밤은 침침 야삼경이 되어도 적동이 울어도 님 생각뿐이로. 자, 감정은 뭐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 되겠고요. 그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는 적적하다. 아예 공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황혼 시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의 공간, 나의 시간. 이 정도만 대칭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누가 울어요? 우리 두견새가 울죠. 어떤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고요. 이 두견새가 이별의 정한을 상징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밤은 침침해지고요. 야삼경이 되어도, 그래서 이 시간이 뭐가 되어도요. 시간이 지나도 나는 님을 생각하고 있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시간이 변하더라도 내가 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결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침상편치 춘몽 중에 베개 위에서 비른 잠은 계명축시에 놀라서 깨니. 그래서 침상에서 뭘 꿨어요? 봄꿈을 꿨어요. 춘몽꿈. 춘몽꿈. 봄꿈을 꾸고 있었는데 계명축시 닭 울음소리가 놀라서 깨니. 봐봐. 춘몽이거든요. 이거 해석을 하면 직역하면 봄꿈이에요. 이거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겠지. 그리고 패턴을 알아잖아. 우리 3인국 소민국에서 뭐였어? 내가 님을 잠깐이라도 보려고 잤어. 그래서 꿈에서 봤는데 님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꼬끼요 소리에 깨버린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춘몽을 해서 님을 만났어. 님을 일시적으로 만난 거야. 하지만 뭐 때문에? 이 개성 때문에. 닭소리 때문에 깨어서 나가고.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예요? 님과 나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로서의 역할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흔적이 간데 없고 멍한 뿐이다. 등불만 있구나. 허망함, 안타까움의 감정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식불 감미하여 먹어도 맛이 안 나요. 밥 못 먹고 침불 안석하여 걱정이 많아서 못 자요. 잠 못 자 하면서 장장지야 아주 긴 밤에 허송하게 보내며 독대 등촉으로 혼자 내가 뭘 보고 있어요? 등촉을 바라보고 있고요. 원래는 같이 봐야 되거든. 벗을 삼으며 벗을 삼으니 누구를 탓을 삼겠느냐. 설분을 하잔 말인가.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없다. 주야 삼천으로 밤낮으로 믿을 곳이 없어서 내가 뭐한다? 못 살겠다. 그죠? 근데 이제 감정선이 되게 중요한데 뭐예요? 내가 님 때문에 뭐다? 못 살겠다. 여기서는 뭐야? 임금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님에 대한 원망의 결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변해도 나의 감정들은 변하지 않죠. 이 춘몽의 포지션, 그다음에 개성의 포지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새선비의 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볍게만 보시면 알겠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하다? 다르다.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결들을 가지고 있죠. 길라잡이는 좀 읽어볼 만하네요. 조선 중기에 성현이 편찬한 용제철화에 실려있는 설화입니다. 단순히 해몽하는 사람의 신통력을 재미있게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라도 관점에 따라 태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사물이나 상황의 이면을 살피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수필 소재로 진짜 많이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이 현명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구조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단순하고 관습적이며 표면적인 것에 국한된 아들 해석과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이면적인 것까지 고려한 해몽에는 사람의 해석을 내조하고 후자가 실상과 부합함을 보임으로써 사물이나 세태를 어떻게 봐야 된다? 올바르게 봐야 된다. 뭐에 매몰되면 안 된다? 관습적이고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잠깐 하시면 되겠죠. 옛날에 유생 세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한 사람은 거울이 땅에 떨어지는 꿈을, 한 사람은 애부가 문에 걸린 꿈을, 또 한 사람은 바람에 꽃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요즘으로 따지면 미역국을 먹거나 어디에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시계가 떨어지거나 뭔가가 옷이 떨어지는, 뭐 패치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꿈들을 이제 꾼 거죠. 접시 깨지고. 세 사람이 해몽하는 사람 집으로 갔는데 해몽하는 사람 집은 없고 그의 아들만 있었다. 부정적인 포지션입니다. 비전문가고요, 편협하고요, 관습적 해석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들이 아들에게 꿈을 무으니 해몽하기를 세 가지 모두 불길한 것들이니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해몽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아들을 꾸짖고 시를 지어주었습니다. 애부는 사람이 우러러보는 바요. 이제 내면 있는 거죠. 이면적인 여기는요. 거울이 떨어지면 어찌 소리가 없겠는가. 꽃이 떨어지면 응당 열매가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부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 그리고 거울이 떨어지면 뭐야? 깨지는 거가 아니라 요란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게 잔치 소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결실,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세 부분이 함께 명성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뭐가 됐다? 그 아버의 급제되어. 그러니까 누가 만든 말이었다? 뒤에 아버지가 만든 말이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지 말고 그 본질들을 내면을 봐야 된다 라는 식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끝입니다. 자, 문제로 봅시다. 문제 보고 마무리하죠. 1번 다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표시하는 시어들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너무나 괜찮은 얘기고요.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뭐가 나왔어?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수능에도 나왔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이 있니 없니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번에 오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적절하지 않은 그 결들도. 두 번째,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와 상응하면서 서로 대비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나가 바로 뭐였어? 나가 이 그 만원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의 배경이 뭐 이동할 수 있겠지.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이 집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집에서 또 집으로인 건데 서로 대비되는 화자의 심리 틀렸지. 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 사람? 서럽다. 슬프다. 뭐야? 지금 구걸에서 슬프고 천대받아서 슬프고 뭐야? 나의 가족이 없어서 슬프다. 이 결이 유지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변화. 제발 결국은 뭐다? 감정 변화. 모든 소설, 모든 정서, 모든 서정 발레의 포인트는 감정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전부 다 같다. 그리고 감각적 심상, 우리 시각, 비각, 촉각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끝나고요. 그리고 공간적 거리, 수량화가 되게 많이 됐죠. 1000리, 만리, 100만리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시풍소, 설날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미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리얼 볼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리얼 보시면 눈물인들 한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봐봐, 이것만 보면 약간 느낌이 어때? 끝나.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맥락을 보면 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어잖아. 그러니까 4번 볼까요? 화자가 현재의 처지에서 조만간 벗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죠. 대조대비를 통해서 쟤는 끝나는데 왜 나는 안 끝나? 어떤 감정이에요? 의지가 아니라 절망인 감. 그죠? 그래서 표면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맥락을 보고. 반드시예요. 수능도 똑같은 패턴으로 다 할 거야. 그 다음 3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2번 통념에 갇혀있으면 관념에 갇혀있으면 전체적인 면모를 왜곡하기 쉽다. 근데 4번도 별표예요. 이것도 진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현혹되면 안 돼요. 5번 볼게. 다와 다 모두 꿈속에 일어난 일들은 각각 화자와 인물들에게 현재의 소망을 대체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전기가 되고 있군. 야, 꿈속에서 일어난 일은 뭐야? 님과 잠깐 만난 일들이란 말이야. 근데 깨어나서 느낀 감정이 뭐야? 허망하다, 죽을 것 같다잖아. 근데 뭐야? 소망? 말도 안 되지. 자, 다도 어디야? 다도 꿈을 꿨어. 근데 그게 소망이 됐어? 아니라면 새로운 소망이 만들어졌나?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은 꿈을 꾸기 전에도 뭐였고? 과거 급제를 하고 싶었고 꿈 꾸는 후에도 뭐예요? 과거 급제를 하고 싶었다니까. 변화했어, 변화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다. 답은 이제 5번. 전부 다 뭐예요? 그건 뭐예요? 감정이. 헷갈리면 감정선에서 찾아봐. 그리고 이번 이제 문학에서 이제 틀린 것들 몇 개를 보면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왜 다른 것부터 생각해? 뭐부터 생각해야 돼? 긍정 부정? 이게 수식어랑 서술어 보면서 좋고 나쁜 것부터 봤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좋은지 나쁜지부터 봤었어야 되잖아. 틀릴 수 있지. 하지만 답이 명백한 건데 왜 그걸 냅두고 딴 거부터 생각하냐고 도대체. 우선순위, 그죠? 이번에 네, 고생하셨고 시험지 그걸 가지고 이제 9월에는 더 준비 잘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화생 오늘 2개나 못했는데 나 바쁜데 나 할 수가 없어. 숙제는 왜 다? 1번. 제발 복습. 오늘 그 모의고사 분석 있죠? 그냥 그 구조를 통째로 외워. 그 구조를 가나형 있잖아. 그 구조를 통째로 외워. 그리고 이제 비문학 과제 보시면 그 구조를 연습할 수 있는 기출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그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출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석고 수특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 살린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럼 굳이 안 들으셔도 돼. 근데 백석고는 들으셔야겠지? 내신이니까. 근데 내가 이게 문제를 푸는데 충분히 납득이 됐다. 그러면 굳이 안 들으셔도 되지만 한번 풀어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문학 과제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수특 2개. 이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문학 넘어서기. 왜 제가 자꾸 현대시 그렇게 드리는지 알겠지? 아는 작품 하나, 모르는 작품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모르는 작품도 표현법이라든지, 그죠? 주제의식 정도는 뽑아내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요. 갖고 와서 선생님 모르는 작품이라서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풀어보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고 이씨. 그래서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그런 거를 물어보라고. 이게 OX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일 좋은 질문은 이 지문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나요가 제일 베스트인 질문이야. 이 시가 이걸 의미하는 게 맞나요? 이 질문이 맞지? 이 답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질문이 안 나와 어차피. 내가 푸는 해석하는 방향이 맞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맞겠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2작품 못했거든요. 현대시랑 고전소설 못했어요? 이거 제가 화요일에 올려드릴게요. 찍어서. 그래서 한 번은 들어보자. 한 번은 들어보시고. 고전소설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오히려 고전소설보다는 약간 수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라서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3번 뭐였지? 3번. 3번 여러분 인간적으로 평가 문제지. 여기 내신 범위 우리는 인간적으로 풀고 있어요. 요거 정도는 좀 푸는 거다. 2주 정도 남았잖아요. 2주 반, 2주 정도. 네, 여러분들 내신 범위는 좀 평가 문제지 정도는 소화하세요. 파이널 문제는 따로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첨삭 오실 때 각각 학교에 맞춰서 좀 드릴 테니까 네, 거기 주신 학교에 따라서 이제 반응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이번 주 첨삭 적고 가시고 이번 주는 목금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목금 투어. 하고 모의고사 들고 오시고 그리고 좀 분석 많이 하시고 왜 틀렸는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이렇게 돌려봅시다. 내신 끝나면은 고전소설 고전문법도 해야 되고